미래를 현실로 이해하는 독서 습관 김미경.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책이다. 그동안 김미경 TV에서 코로나 극복에 관한 영상 콘텐츠들을 워낙 많이 올렸다 보니 구독자들이 이런 요청을 자주 한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지 나도 막막했다. 지난 몇 달간 워낙 많은 책을 한꺼번에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백 권을 다 읽고 나니 그동안 내가 책을 읽어내려간 자연스러운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맨 처음에 읽었던 책들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대변동, 한스 스룰링의 팩 더 플리스 등 위기를 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룬 책들이다. 또한 미래 사회를 총체적으로 다룬 세계적 석가들의 공저서 초예척,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제언, 존 나이스비트의 미래의 단서,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와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스 같은 소설도 함께 읽었다. 이렇게 먼저 미래를 큰 그림으로 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도대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알고 싶어진다. 그럴 때 읽기 좋은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같은 책이다. 이런 책들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보는 것이다. 어느 정도 큰 틀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의 디지털 기술을 공부할 시간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로봇 등에 관한 책들은 이미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다. 비교적 최선의 책을 골라 열심히 읽어보면 서서히 자주 쓰는 용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경제 트렌드를 다룬 책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와 기업의 변화, 일자리, 그리고 돈 등 우리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은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나 그 회사의 CEO를 다룬 책들도 읽어놓으면 좋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의 생생한 비즈니스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 어떻게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을 통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순수는 내가 책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 흐름이다. 그러니 내가 읽었던 순수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관심이 가는 책부터 읽는 것도 좋고 전부 마스터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일단 뭐라도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몇 권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힌다면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공부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지금 하는 미래 공부가 내 삶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비로소 실감 날 테니까. 설마 했던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각도를 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기회의 땅으로 내 촉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정보를 얻는 습관을 적어도 3가지 이상 가지라는 것이다. 이 습관들은 결국 켜크에 쌓여서 나의 촉으로 응집될 것이다. 정보를 얻고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박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어느 기업이 큰 투자를 받았다거나 작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었다거나 또 나와 함께 일했던 누군가가 독립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식들 말이다. 불확실한 세상, 변화의 속도가 급물살을 탈 때 빠르게 추격한 사람들의 대박 소식은 박수 쳐줄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묵묵히 내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아주 작고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흔들리고 그럴수록 위축되고 자신감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촉이 필요하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진 촉뿐이다. 나다움을 지키며 나다운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공식에 맞게 나다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내 확신뿐이다. 남들의 성공은 내 촉을 기르기 위한 내 시간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확신을 가꾸면 자꾸만 뒤흔든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 할 것 같고 그래서 기웃거리며 남의 말을 자꾸 듣게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가져와서 얼른 차용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촉이다. 내가 2013년 김미경의 드림온에서 강조해 얘기했던 것은 남의 꿈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 몸에 맞는 꿈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꿈을 쇼핑하지 말아야 한다. 꼭 백화점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저 꿈이 좋아 보인다고 내 꿈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차피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꿈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 결국 나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남의 꿈을 대신 살아주고 있을 수도 있다. 8년이 흘렀지만 꿈과 성공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4가지 공식에 맞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선택해야만 한다. 내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골라내는 게 바로 촉이다. 결국 세상을 감지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촉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성실한 방법이 아닌 이상 촉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촉은 정신 언어가 아니라 육체 언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몸으로 부딪히고 깨져서 고생한 만큼 촉이 좋아진다. 내가 신문, 트렌드 리포트,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을 자칫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 동안 서서 신문을 읽고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수천 장의 리포트,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이 과정은 순전히 육체노동이다. 이 육체노동을 통해야만 정보들이 내 몸을 통과해 내 몸에 맞게 발효된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지금 당장 촉을 기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공부란 젊고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절박할 때 한 공부가 내 인생의 추진체가 된다. 일주일은 힘들겠지만 1년쯤 지나고 나면 그곳에는 촉이 남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공전의 철학자 류휘민의 미래를 구한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불신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 해모 대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도 내가 더 힘들지 않느냐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생존, 신뢰의 생존이다. 기후변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아워, 영하 컨테이전이 현실이 되다. 나는 생태운동가도 자연보호 전문가도 동물 애학과도 아니다. 분리수거 일에 플라스틱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죄책감을 느끼고 설거지할 때 친환경 비누를 쓰는 것으로 마음의 빚을 갚는 평범한 사람 중 하나다. 그래 내가 요즘 변했다. 마트에 갈 때 생전 안 들던 장바구니를 들고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고르려고 애쓴다. 페트병 쓰레기 때문에 생수를 사 먹던 습관도 버리고 가방에는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걷고 강의도 안 가니 차도 필요 없어서 팔려고 내놨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무엇이 나를 갑자기 바꿔놨을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날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마스크 없이 사람들을 만나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아픔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다. 팬데믹의 원인을 파고들수록 바이러스가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는 생각을 채우기 어려웠다. 과연 우리가 겪을 위험이 이게 전부일까?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일 뿐 뭔가 더 큰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어느 날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한 듯 어느 날의 상황을 그대로 담은 영화를 발견했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컨테이전이다.
말레이시아의 과일 박쥐를 모티브로 전염병 상황을 다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느 날 팬딩의 모습과 딱 일치했다. 영화 속에서는 박쥐의 배숨으로 먹은 돼지를 요리한 홍콩의 한 식당에서 최초의 반림이 일어나고 이후 공항, 버스, 호텔, 집으로 이어지는 모든 동선에서 엄청난 수의 감염이 생기고 결국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와 함께 자기 격리, 동선 추정, 셧다운, 집단 매장, 인간관계의 단절, 공포에 가까운 의심, 그리고 생존의 이기심 등 인간이 전염병 앞에서 괴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정말이지 현재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실 인간의 환경 파괴 문제는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다. 하지만 이를 낸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2020년 3월 27일자 한겨레에 실린 우석연 환경철학자의 인간이 초래한 어떤 오래된 질병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게 됐다. 이 글에서 나는 이 엄중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했고 일부 생태학자, 역사학자,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위험을 역설해왔다. 1920년대 아프리카 침팬지를 식용한 일부 몰직각한 이들이 침팬지가 보유하고 있던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에이즈였다. 1976년 콩고의 에볼라 강변 원시림이 파괴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접촉으로 치사율 88%의 감염병이 속출했다. 에볼라였다. 비극은 계속된다. 1998년 말레이시아 숲속의 대지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온다. 인간이 숲을 침범하여 양돈 농장을 확대한 결과였다. 원인은 박쥐가 떨어뜨린 과일 조각을 돼지가 먹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전염병 출현의 뒷배경에는 항상 인간이 존재한다. 우리가 숲을 파괴하고 자연의 조건을 헤집어 놓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감염병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현 시대에 가장 영향이 있는 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이 모든 팬데믹의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물의 순환 교란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것, 인간이 야생의 털을 침범하고 있는 것, 그로 인해 야생 생명들의 이주가 시작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으로도 많은 전염병에 창궐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듣기만 해도 공포가 몰려오는 말이다. 호주 동남쪽 뉴사 우스웨일스주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남한 면적보다도 넓은 땅이 암흑으로 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해 7천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 북반부의 알래스카마저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다새의 집단 폐사가 이어졌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최고 기온 40도를 기록했다. 인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첸나이 지방은 196일 동안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재난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간한 2019 이상기후 보고서에 실린 전 세계의 이상기후에 관한 현상들이다. 나열한 사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종류만 차이가 있을 뿐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 재난 현상이 더 빈번히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 우리에게 마지막 골든 아워는 없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는 이미 예정된 결과라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풍요를 위해 경제적으로 내달린 결과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너무 힘겨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다. 2020년 4월 출간된 책 2050 거주 불능 지구를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기후변화는 우화가 아니며 우리가 붙잡지 않는 이상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인류는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열린 질문에 달렸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대답해야 할 문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더 내보낼까라는 질문에 달렸다고 썼다. 여기서 우리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다. 다음 세대에게 미루면 이미 늦는 때는 늦는다. 지옥 같은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 나는 요즘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미안하다.
나는 한정된 지구 자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출생 복권에 당첨된 세대다. 어린 시절 코스모스가 핀 아름다운 들길에서 뛰어놀았고 여름이면 산으로 들러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산들기와 아카시아 꿀을 따먹었다. 가을이면 청명한 하늘 아래서 미세먼지 없이 운동회를 했고 겨울이 되면 산성눈 없이 온수원 한가득 눈을 담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은 역사 속 사진으로나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세대가 마음껏 쓰다가 오염된 환경을 물려준 것도 마음 아픈데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코로나 세대가 되고 말았다. 아마 내가 무상으로 누렸던 그 많은 일상의 행복들을 우리 아이들은 돈을 주고도 못 누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물도 공기도 돈을 주고 사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나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한패해진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2019년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숙연해졌다. 왜 한정된 자원을 마구 쓰고 돌려놓을 대책도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려난 것이냐. 아이들의 이 억울한 호소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눈을 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와 어른들에게 보내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옥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민 몇몇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코로나19의 근본적 원인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생태계를 파괴한 우리의 행동을 감염병의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얼마 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야 좀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기후위기 대응에 합의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들을 찾아온 전령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학자인 최재천 석좌 교수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어머니인 박경리 선생을 꼽는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전에 박경리 선생이 남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인간이란 모름지기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연은 무한하지 않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감당하기는 너무 한정적이다. 우리가 꺼냈으면 쏠수록 지구는 점점 고갈된다. 인출도 적당히 해야 자연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미래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대출해서 몽땅 꺼냈으니 아이들이 누려야 할 자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갚아야겠다. 우선은 그동안 대출한 것을 갚고 여러 개나마 추축까지 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아이들을 더 잘 입히고 더 잘 먹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하지만 이건 일단 살아남은 뒤의 일이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더는 의미 없는 일이 될 테니까 말이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관련 책을 읽고 우리 사회에 내노라 하는 환경 전문가와 기후 전문가, 인문학자, 철학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그 결과 내 나름대로 3가지 답을 찾았다. 첫째, 좀 남기자. 오직 현재만, 나의 풍요만 생각하면 무조건 더 쓰게 된다. 미래 재앙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덜 쓰는 것뿐이다. 77억의 인류가 망친 환경은 77억의 인구가 변성해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최악의 경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을 지옥과 따라오는 환경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고통과 절망으로 뒤덮일 땅에 아이들을 두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매일 대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생태학자나 환경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적어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몰랐어요. 유민했던 것은 지난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럽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선다면 조금이라도 시계를 늦출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보러 갈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다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제품 꼭 사야 할까? 조금 비싸도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서치로품에 둘러싸인 제품을 안 사는 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약간 벌레먹은 과일을 사면 지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친환경 필터를 거쳐 판단해보는 생태적 일상을 습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나도 얼마 전부터 나만의 생태적 일상을 시작했다. 일회용 컵 말고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봉투는 필요 없어요. 장바구니에 담아갈게요. 조금 번거로워도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소비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시작한 것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내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을 살리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웃소싱해왔다. 재생업체에게 나의 부주의를 처리하게 하고 정부에게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책임을 분담했다. 환경 전문가나 생태학자들의 오랜 외침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덜 쓰는 습관으로 우리 몫의 책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다. 둘째, 돈을 더 쓰자. 얼마 전 최재천 교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을 자꾸 훼손시키면 당장은 이득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요. 경제학자의 입을 빌려 환경문제는 곧 경제문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업이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예상대로 기업들은 약간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듣는 신용만 했을 뿐이다. 생태나 환경 분야는 항상 개발 논리에 밀려 찬밥 신세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스크나 백신이 아닌 환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도 이미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다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생산으로 환경에 막다한 영향을 주는 기업들도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는 기업도 자영업도 자신의 사업과 제품에 가깝게는 친환경, 멀리는 기후변화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 소비자가 할 일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에 박수를 쳐주는 일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오히려 더 써야 한다. 전기나 석유는 덜 써야 하지만 일반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친환경 제품은 더 써줘야 한다.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리 적금이기 때문이다. 최재천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동안 우리를 대신해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애써온 분들을 오랫동안 모른 척 살아온 것이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생명다양성 재단에 기부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내보내야 할 처지라고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교수님, 저도 생명다양성 재단에 후원할게요. 최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이 김미경 TV를 통해 업로드되자 많은 구독자의 마음이 움직였나 보다. 얼마 뒤 최재천 교수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시작했다고, 고맙다고,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안동감이 들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다. 셋째, 좀 불편하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전기도 물도 아끼지 않고 펑펑 쓴다. 싸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미래의 자원을 마구 써서 저렴했던 것이다. 미래에 닥칠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는 불편 비용을 추가해야 계산이 맞을 것 같다. 탄소를 줄이는 불편 비용을 더해야 얼추 가격이 맞는다. 지금까지 편하게 써온 것을 이자로 보태서 다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1인 1톤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읽으며 반성을 많이 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나 사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은 우리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데 애꿎은 아이들에게 대신 짐을 지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작도 우리가 했으니 해결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에어컨도 덜 틀고 자동차도 덜 타고 전자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고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빼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덜 만들어내고 물도 절약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불펜을 조금씩 내 것으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자동차를 최소로 타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전기를 최소로 쓰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로 만들던 포스트구호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딱 이 수준에서 시작해야 맞을 것 같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 우리는 그런 맛 수준이니까 말이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더 나은 솔루션과 메시지를 제안해 온 나인데 환경 분야에 이처럼 소홀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났으면 아이디어가 수천 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중이다. 아마도 나는 조만간 내가 가장 잘하는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구는 우리 세대가 쓰고 난 다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 모든 불행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 언제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말이다.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나를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를 읽으려 애썼다. 이 불행이 왜 나에게 왔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대답하자. 이번 코로나는 나 역시 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불행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가 쓴 만큼 돌려준다는 생각, 아이들이 쓸 미래 자원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쓰고 더 많이 남겨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추가된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다.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3가지 백신.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 살다 보면 마음이 병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생체기를 견디며 살지만 마음에 가장 큰 병이 들 때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사업이 망이 빚을 지는 상황에 몰릴 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2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왔다.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도 노이로제를 유발하는데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지고 있다. 마치 지진이 와서 땅이 갈라지듯 내가 어제까지 해왔던 일들, 내 생계의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다. 이럴 때 자칫하면 마음의 병이 들기 쉽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에 7명이 일명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면역력이다. 몸에만 질병과 싸우는 힘,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병과 싸워 이겨내고 나를 구해내는 마음의 면역력이 절실하다. 예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프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다. 친구들과 만나 실컷 수다를 떨 수도 있었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이 살아가는 재미이자 치료져 있는데 이마저 빼앗겼으니 더더욱 답답하고 마음 둘 곳이 없다. 금방 끝날 거라는 기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해법은 안 보이고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마음이 강한 사람조차 나는 지금껏 뭐 했나 라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데리고 살아야 하니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된다. 코로나 이전 마음으로는 코로나 이후를 버텨내기 어렵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어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고 갑작스러운 펜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나. 그런 나를 만들려면 내 마음의 면역력도 끌어올려야 한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내면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잘 보살펴 해줘야 한다. 57년을 살아온 나 역시 이번 코로나는 정말로 쉽지 않았다. 그동안 내 마음 면역력이나 회복 탄력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나도 힘겨웠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자꾸 우울과 불안으로 기울어져 갔다.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해줬던 말이 있다. 어쩌면 이 말이 나에게 마음의 백신 노릇을 해주는지도 모른다. 위축될 때는 상대를 절반으로 접으라. 이까지 기술 1년이면 다 배우지. 내가 그동안 살아낸 실력이 얼만데 내가 디지털 세상에 위축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지금도 하루에 10번은 넘게 하는 것 같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 해야 할 때, 안 가본 곳을 처음 갔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나도 배짱 하나는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 디지털 세상에 접속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었다. 용어들은 왜 그렇게 다 무시무시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지 외계어 같았다. 블록체인, 디지털 머니, 머신러닝, AI, ICT, IoT 이름도 생소한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내고 익숙해지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렸다. 이런 말들을 일상용어로 쓰는 이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 보였나. 내가 안 가져본 것들에 대해 우리는 쉽게 가다 평가하곤 한다. 잘 모르면 일단 그걸 가진 이들이 엄청 잘나 보인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올라온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야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을 계속 쪼그라져 작아지게 두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과 내일을 합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영어부터 생소하고 공부할 게 많으니 덜 클 것부터 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일단 상대를 절반으로 확 접어버린다. 일부러 가소평가하는 것이다. 그까지 디지털 기술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해치우지. 나는 뭐 바보야? 나보다 몇 년 앞서서 시작했으니 그만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물론 내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확신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삶의 기초 실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온 아날로그 실력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날로그 세상에서 먹고 살아온 실력, 교사라면 잘 가르치는 실력, 영업직이라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판매하는 실력, 식당 주인이라면 레시피를 짜고 메뉴 개발부터 가게 운영과 홍보 마케팅 실력까지 가졌기에 여태껏 생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력은 절대 한 번에 크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과 함께 쌓아올린 엄청난 자산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살아온 실력을 가소평가하고 만다. 그까짓 건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하면서 살지 않냐고 한다. 그러나 실력이야말로 그까짓 것이 아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사에서 그동안 나를 먹여 살릴 만큼 혹은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벌었다면 이미 당신의 살아낸 실력은 검증된 것이다.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했다고 그 실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갖고 이동할 뿐이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실력이다. 기술은 집중하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 마음먹고 공부하면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 정도는 몇 달 만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력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코어 콘텐츠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헷갈리면 안 된다. 먹고 사는 기초 실력이 없으면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강의하는 실력이 없었다면 유튜브를 하건 줌을 하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줬을까? 아무리 SNS 홍보 기술이 뛰어나도 음식이 맛없고 경영 실력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에자일 마케팅으로 아무리 재빠르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를 측정해도 팔아야 할 콘텐츠가 함량 미달이면 어떻게 해도 안 팔린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기술은 유효기간이 짧다. 2년 지나면 또 다른 기술이 이전 기술을 덮어버린다. 그런데 지금부터 기술에 겁먹고 한 발 물러나면 우리는 기술 앞에 영원히 무릎 꿇게 된다. 그러니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알파벳부터 공부하며 서서히 익혀가면 된다. 기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써보고 익숙해지면 일상이 하나가 될 뿐이다. 그러니 자꾸 움츠러들지 말자. 새로운 기술 앞에서 작아질 때, 주변에 누군가 디지털 기술로 치고 나갈 때 주눅들지 말고 자꾸 나한테 말해주자. 내 실력을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자꾸 연습해보자.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거의 다 크고 작은 인생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은퇴 후 목표한 길이 막히고 누군가는 먹고 살 수출 길이 막히고 누군가는 미래의 꿈이 막혔다. 하지만 길이 끊어졌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노후 계획이 틀어졌다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고 수출 길이 막혔다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하고 미래의 꿈이 불가능해졌다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려면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일을 하고 싶은 나는 변하지 않는 상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걸 놓치고 상수와 변수를 헷갈리며 마음을 다치기 쉽다.
얼마 전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가 전화로 하소연을 해왔다. 아들이 지난달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길이 막혀서 낙담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들어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를 갈 수 있게 된 상황은 변수다. 변수는 얼마든지 다른 변수로 바꿀 수 있다.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도 찾기 나름이다. 그런데 달라진 상황을 불변의 상수를 보며 워킹 홀리데이를 못 가게 된 상황에 사로잡혀 낙담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수와 변수를 구별할 줄 알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로 현지에 발에 묶일 수도 있었는데 직전이라도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처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혼돈의 시대에는 상수인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라는 상수를 지켜내기 위해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변수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정하고 바꿔야 한다. 최선을 찾기 힘들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의 나를 다시 돌아보고 예전보다 더 나다운 꿈을 찾는 최적의 타이밍인지도 모른다. 나이 50을 넘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제로 탓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행이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행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불행일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온 모든 일은 행운도 불행도 아니었다. 무생, 무치, 중성, 말 그대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단지 그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행운이 되기도 또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제로로 보면 생각이 조금은 명료해진다. 코로나는 불행이라고 단정짓는 대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제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미래의 당신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 계획이 다 어긋났죠. 당시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행운이었더라고요. 시대에 뒤처진 부분을 가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사실 나 역시 2021년의 목표와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베트남에서 3개월씩 지내면서 강연도 하고 단기 영어 수업도 들으려 했는데 읽어야 물거품이 됐다. 이건 나에게 불행일까 행운일까? 나는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코로나는 변수일 뿐이야. 다행히 아직 몸도 회사도 건재하니까 괜찮아. 크게 숨, 호흡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분명한 것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불행은 막힌 길, 틀어진 목표, 무너진 꿈 앞에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코로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멈춤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덕분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수인 내가 변수인 코로나를 맞아 자진하는 대신 남과 다른 꿈을 꾸고 절망하는 대신 예전과 다른 힘을 꺼냈으면 된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자. 내가 더 힘들지. 요즘 얼마나 애쓰고 있사니. 나에게 마음의 픽신과도 같았던 마지막 말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들었던 말이다.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손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김 대표가 나보다 더 힘들지. 20명 넘는 직원도 월급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안 봐도 다 알지.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의 한마디에 나는 울컥하고 말았다. 패션 디자이너인 선생님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까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나를 더 토닥여 주셨다.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더 힘들지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배려, 그리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오랜만에 깨달았다. 그 뒤부터 나도 선생님을 따라하기로 했다. 후배들이 내게 인사치레라도 요즘 힘드시죠? 라고 물으면 나도 꼭 얘기해준다. 내가 더 힘들지. 요즘 얼마나 애쓰고 사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언택트되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고 있는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고립감과 외로움이다. 생존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중요했던 인간관계의 것만 조금씩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들어 나는 점점 걱정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여유있게 서로에게 해줬던 내가 더 힘들지 같은 공감과 배려의 말들 대신에
각박한 의심과 비난의 말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20대 직장인의 인터뷰를 보게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후 퇴원을 했는데 직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저를 피할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감염률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무심코 손잡이를 잡았다가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사무실, 식당, 공원 등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를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데도 확진자가 되면 그가 다니던 직장, 사는 곳, 이동했던 곳들이 모두 공개되면서 질타섞인 주목을 받게 된다. 잘못하면 직장이 폐쇄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기업들은 책임을 묻겠다고 직원들을 압박한다. 실제로 확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확진자들은 생사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엄청난 죄책감과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따가운 주변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다. 물론 확진자 중에는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기간 중에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 이들도 있다. 이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무정상 상태에서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혹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다 전파자가 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코로나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확진자들의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인간의 종언과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리 해제된 이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환영해주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걸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대신해 힘겨운 싸움을 해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과 위로, 따뜻한 격려야말로 팬데믹 이후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다. 최근 등교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나는 걱정이 앞섰다. 어른들도 서로를 향해 불신과 비난을 섭섭지 않는데 아이들은 어떨까? 만약 아이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또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몇 년 후 다시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걸리면 큰일 난다. 무조건 사회에서 내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까?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불신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 해모 대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도 내가 더 힘들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생존, 신뢰의 생존이다. 마음의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회복 탄력성의 속도도 사람마다 같지 않다. 나보다 조금 느린 이들도 조금 약한 이들도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나 역시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을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자. 에필로그. 나도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필이 끝난 일요일 오후 아이스커피 한 잔을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탈고를 할 때 늘 조금씩 아쉬운 건 매번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운 말이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느껴지는 이 씁쓸한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 책을 안 써도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껏 힘들게 책을 다 써놓고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사실 김미경의 리부트는 전혀 계획이 없던 책이었습니다.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책이지요. 그래서 씁쓸하다 못해 서글픈 기분까지 드나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매일 그리워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누군가 내게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주저없이 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기회라고 해도 위기 없는 편안한 일상만 할까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 세상은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따라잡으려면 생전 안 쓰던 머리를 써야 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만 솔직히 용어도 어렵고 한마디로 불편합니다.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살살 피해가며 한 10년 예전 방식대로 잘 살다가 은퇴했을 텐데 이제는 안 배우고 모르며 1년도 못 버티니 피해갈 여지가 없게 됐네요.
어쩔 도리 없이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짜증도 나고 해낼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정신 바싹 차리고 사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배짱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중이지요. 하지만 가끔씩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떠오르면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이 세상에 사람 만나서 신나게 떠들고 밥 먹고 손잡아주고 덩 두들겨주고 힘들면 마음 맞는 사람과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재미난 게 있을까요? 같이 부딪히다 보면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직접 만나 어울리는 게 정말 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그리울 때면 저는 1년 전 1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신나게 뛰면서 강의했던 사진을 봅니다. 사회적 거리 따위 없이 옆에 꼭 붙어 앉은 사람들 박수치고 울고 웃었던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나 자꾸 보면 우울해져서 아주 가끔 심어봅니다. 30여 년간 거의 매일 했던 일이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일을 이제는 사진으로만 추억하게 되었네요. 일과 삶이 한 몸이 되어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것은 아쉽다라는 표현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마치 팔 한쪽 다리 한 짝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심정,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온 것 같은 비통함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도 지난 2020년 2월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선명히 떠오르네요. 강의가 없던 어느 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없을 것임을 확연히 깨달은 그날이요.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만나는 직원도 똑같은데 갑자기 낯선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나는 다른 세상으로 떠밀리도 하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그 먹먹하고 슬펐던 감정은 바로 상실감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 것 같은 억울함, 그 깊은 슬픔, 그리고 동시에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도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한심한 인간으로 보였고 대책 없이 하루하루 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듯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갔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소중한 것을 잃었지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웃고 떠드는 소중한 일상, 내 꿈의 터전이었던 회사와 소중한 동료들, 내 생존의 기반이었던 가게와 손님들, 무대에서 대중과 만났던 시간들, 그 시간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독한 상실감입니다. 나 역시 이 감정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돌아가고 싶었고 정말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벌써 빠르게 자리 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상실감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 내 회사,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각자가 느끼는 상실감의 정도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나는 잃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무대에서 강의하던 강사 미경의 시간은 사라졌지만 김미경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닌 것처럼요. 나는 여전히 이전처럼 일상을 꾸리고 소소한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에서도 괜찮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했던 것 시간은 사라졌지만 당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변했을 뿐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야 할 일들도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착한 소망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도 넣는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책을 쓰는 동안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해 알게 될수록 온갖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 에듀테크에 적응해야 할 텐데 어쩌나 걱정하고, 영어하는 후배를 만나고 오면 걱정문 열리기 힘들 텐데 어쩌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나가서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디지털 세상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썼습니다. 현재 하는 일, 미래에 품은 꿈, 생기를 꾸리는 모든 분들이 이 급격한 변화에 뒷걸음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과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또한 미래를 살아갈 내 아이들과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열동적으로 배우면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무엇이 눈앞에 와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다 할 롤모델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스스로 롤모델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각자의 상실감에서 서로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멈춰선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달라진 세상에서도 우리 각자의 꿈과 삶은 또다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미경의 리포터가 당신의 리포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힘들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해낼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런데 댓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다들 뭔가 모를 불안감과 상실감에 웅크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걱정 말라는 말에 그렇게 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책을 마치며 독자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린 해낼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아요.